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남북대화 진척 속도 아주 빠릅니다. 과거 고위급 회담 대표단으로 직접 북한과 대화했던 까칠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이제는 까칠하다는 거 그냥 받아들이시는군요. 예. 지난 2일 날 저희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정부 쪽에서 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태도가 남북 대화 지지로 바뀔 거라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장관님 예상대로 됐습니다. 일단 본인 자랑을 먼저 해주십시오. 아니요. 무슨 소가 뒷걸음지다 쥐잡은 거지. 무슨 별거 있습니까? 네. 판을 깔아드리니까 자랑을 안 하시고. 예. 제가 대신할게요. 장관님 짱입니다. 예상대로 됐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북대 100% 지지한다. 남북회담이 평창을 넘어서는 의제까지 다루길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쪽 반응이 두고 보자 이렇게 시큰둥한 편이었는데, 문 대통령과 통화 뒤에 100% 지지 입장을 선택을 했어요. 예. 이런 변화를 예측하신 건 어떤 근거로 그런 변화를 예측하신 겁니까? 4일날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죠. 네.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북미 대화, 미북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네. 바로 그 대목에서 트럼프가 이거 지금 그동안에 압박과 제재로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중국, 러시아가 이제 미국에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내놓고 한쪽에서는. 예. 결국에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이 옆에서 뒤로 샌다는 얘기입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예. 그렇다면은 압박과 제재가 앞으로 효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남북 대화가 열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미북 대화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계산 빠르고 언론 이쪽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지지라는 말이 나오고, 필요하면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역시 이 계산 빠르다. 그 계산 빠른 트럼프를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잘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알겠고요. 지금 고위급 회담 양측 대표단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 쪽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쪽에서는 리선권 조평동 위원장 이렇게 단장으로 하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차관급도 둘씩 있고. 현재 구성된 북한 대표단의 인적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해 보신 적 있죠, 이분들? 예. 그 다른 사람은 좀 리선권은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리선권은 만난 적이 없고. 예. 그 사람은 그동안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는. 근데 이 전종수 지금 차석 대표, 그러니까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나오는 전종수 씨는 원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이 회담 30대 중반부터 남북 회담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젠 대표를 할 만큼 부위원장급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장관급 회담 대표를 할 때 초기에는 수석 대표를 했었어요. 예. 수행원을 하다가 2003년 10월 그게 10차 회담 때부터인가는 대표의 5명 중에 1명으로 북측 참가를 하더군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이론가입니다. 이번에 리선권 못지않게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쪽 대표단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체육 관계자가 2명, 예. 통전부 사람이 3명입니다. 예. 이거는
북쪽에서 물론 남북 대화를 통전부가 주관하지만 한다는 얘기지만 이 통전부 고유의 코드라고 그럴까 이 통일전선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대목도 있다. 특히 전정수는 2015년 12월 11일 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차관급 회담 때 이산가족 상봉사업과 개성공단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다가 그 회담을 혼자 시킨 건 아니지만 결렬될 때 북측 대표입니다. 네. 우리 측에서는 당시 황국이 차관이 나갔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담 운영에 아주 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회담을 파탄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이 회담 전술을 잘 구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좀 잘 지켜보고 조심해야 될 대목도 있어요. 그런 노하우를 지금 우리 대표단 쪽에 잘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상대방. 아니 다 알아요. 다 합니까? 송영균 장관이나 전혜성 차관도 다 그 전정수라는 사람을 잘 알고 또 북쪽의 회담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이미 그 몸에 밴 사람들이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쪽 대표단 구성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평창에 주력한다면서 좀 체육부 차관하고 평창 올림픽 준비위원회 쪽에 실무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우리 쪽에서는 이제 통일부 장차관하고 그다음에 총리실의 심의관 한 분이 들어갔는데 일종의 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이 셋이 들어가 있고 체육 문제 전문가들이 이제 둘이 들어가 있고 비율은 북한은 같습니다. 일단 평창 문제를 끝내고 남북관계 개선이라고는 포괄적인 의제로 넘어갈 준비를 좀 양쪽 다 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북한식 표현대로 하자면 통 큰 제안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 남한에도 통 크게 나와달라, 선물을 달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구를 예상하십니까? 이번 신년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작년에 9월 9일 날, 금년 9월 9일 날 열리게 될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민족적 이 경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금년에 겨울철 올림픽 대회가 열린다. 그것도 민족의 경사다. 이 두 행사를 잘 치르자 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남 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3월 달에 패럴림픽을 잘 치르는 것까지는 협조를 할 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 그렇겠죠. 뭘 요구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9월 9일 날 열리는 자기네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 무슨 이번에 평창에 오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대표단, 축하단 이런 것이 좀 올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이제 우리 국민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대표단이 잘 대처를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그 행사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군사 훈련을 9월까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 차원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남쪽 사람들 북쪽에 오는 거 무조건 받겠다라든지 또는 북한이 잘 쓰는 일종의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또는 전민족 대회, 본민족 회의 같은 그런 군중 집회성 통일 문제 행사를 자꾸 하자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걸 쌍수로 환영하면서 가겠다고 여기저기서 신청을 할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고 이게 잘못하면은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전기를 말해야 되는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북한이 그런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일단 짚고는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문제니까 그건 차차 다루기로 하고 우선 첫째 북쪽이 이번에는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뭐 북쪽의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예, 약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2003년에는 평양에 직접 가셔가지고 그때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할 때 육자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이 직접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당시 그렇게 북한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때 북한을 설득하신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신 건지 과거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선. 예, 그때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북한은 당연히 평화를 보장해 줄 곳은 미국이니까 미국하고 둘이 얘기하면 된다. 북미 회담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육자회담까지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그거 간단합니다. 미국이 지금 오자회담을 하자고 그러는데 절대로 양자회담은 미국은 받지 않을 거다. 오자회담을 하는데 오자회담이 마음에 안 들면은 차라리 당신네가 러시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육자회담으로 모양을 만들어라. 과거에 양자회담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쭉 경주로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을 해왔었는데 93년 4년지간에 제네바 때 2002년 말까지 공사가 잘 됐었는데 미국이 그걸 깨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을 안전핀이 없지 않았었냐 안전장치가 양자 간의 협의는 그렇다. 그러니까 다자회담으로 해서 그럼 한쪽이 회담을 깨려고 할 때 그 합의를 깨려고 할 때 그걸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차라리 미국이 요구하는 오자회담 플러스 알파로 해서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게 좋다 해가지고 2003년에 그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오자회담이었다가 이제 북한이 중국도 못 믿는다고 하니까 러시아를 그러면 껴넣자 이렇게 해서 육자회담이 된 거군요. 그건 뭐 아이디어를 준 셈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북한은 대북 억제력은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경제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대북 제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현재까지 입장인데 경제 문제 해결을 바라는 북한 입장에서는 뭐 남북 경제, 문화, 교류 이런 걸 요구할 텐데 이러면은 미국 대북 제재하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자면. 북한이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내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뭐 여러 가지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제 챙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미북 대화로 건너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미북 대화로 건너가려면은 이번에 남쪽을 상대로 한 통일전선 차원의 여러 가지 이 평화 공세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자제하고 차라리 여기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여러 가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9월까지 무슨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통일전선 차원에서 재정당 사이다시 연석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열자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 남쪽에다 대고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편지 보내는 이런 짓 좀 하지 말고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한국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진짜 트럼프의 희망대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선해주길 바라는 그런 이 협조를 요청해야 돼요. 내막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은 장관님 경우로 봐서도 그렇고 북한이 요구한다고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로 북한의 요구 사항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는 북미 간의 통화를 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북한이 욕심을 부리지 않게 자제시킨다든가 뭐 그런 우리 나름의 구체적인 전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회담 대표단이 3명이나 지금 통전부가 들어가 있는데 통전부 사람들은 아마 통전부 코드로 회담을 운영하려고 할 거예요. 통전부 코드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남쪽을 상대로 해서 아주 평화 공세하고 뭐 자기네들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남쪽을 어떤 점에서는 좀 교란하고 이간질을 붙이고 이런 남남 갈등 뭐 이런 거를 노리지 말고 예. 통전부 코드로 하지 말고 외교부 코드로 좀 이번 회담을 운영을 해서 빨리 미북 대화로 건너갈 수 있도록 좀 그 회담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거죠. 지금 합리적으로. 장관님은 저랑 인터뷰 하시면서 북한한테 들으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건 북한한테 무슨 뭐 북한한테 까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통전부 코드로 대화 그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부 코드도 좀 섞어라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요 회담 진행되면 또 중간중간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장관님 정도 경험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연결할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까칠하다면서요. 할 수 없죠. 뭐 찾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항상 4부였는데 하다 많은 코너였는데 오늘은 2부로 땡겨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게스트가 이렇게 저렇게 뒤엉켜가지고요. 예. 인문결 연구소 소장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달려가 볼까요? 네. 달려가다가 뭐 못 끝내도 네. 이제 저는 이제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뉴스 공장에다가 이제 그 하청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하청 공장 만들어서 오늘 다 못다한 얘기는 거기서 이제 계속 또 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네네. 연속으로 올리는 걸로. 네, 팟캐스트로 만들기로 해서. 블로그 장사를 이렇게 연결하시는군요. 자, 인문결 혹시 오늘 얘기하다가 다 못 끝내면 인문결 연구소 블로그에서 나머지 뒷이야기를 보실 수도 있고 팟캐스트 합니까? 네, 팟캐스트로 연결이 되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매우 좋은 마케팅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그 이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란. 네. 예. 저도 지금 이란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예.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근데 이란인을 통해서라고 했을 때 그 이란이 참 그 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뭐 물론 그렇죠. 예,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내부에 있는 이란인이 아니라 이란 외부에서 이란을 좀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이란인. 네. 예, 그거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예. 그 일단 찾으시기 자, 전까지는 예. 그 제가 한번 그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일단 그 무슨 일이 나고 있는가 뭐 보도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20명 이상 사망했다는 보도가 네,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예. 체포된 사람만 해도 뭐 수백 명에서 예. 1000명까지도 뭐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혁명 수비대가 이제 치안,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다음에 보안 이런 걸 관할하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큼 정말 그 피해자가 규모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게다가 이제 언론 통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이 인터넷도 차단이 여러 차례 차단이 됐어요. 근데 텔레그램도 끊어져 버리고. 예, 이란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SNS가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에 이제 올라가 있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시로 이렇게 차단이 돼요.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연결됐다가 또 끊어지고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그다음에 유럽 쪽 다양한 어떤 외신들의 보도를 정확히 본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처음에 이 시작이 된 것은 그 마슈하드라고 하는 그 두 번째로 중요한 테헤란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에서 출발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그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현 로하니 대통령과 겨루었던 그 라이시라고 하는 그 검사 출신의 그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로하니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하니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약간 개혁 성향이고 온건 성향이고 그런 뭐 진보라고 해봤자 우리만큼의 진보는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으로 이란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외부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이제 진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 라이시라고 하는 그 정적이 뭐라고 하면
말하자면은 그 주 무대로 하고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 로하니 대통령의 어떤 개혁, 어떤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태클을 걸려고 하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극우 성향의 정적이 기반한 도시에서 출발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하니 대통령을 겨누고 시작된 반정부 시.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물꼬가 틀어졌어요. 처음에는 로하니 대통령을 향해서 물러나라 그런 구호가 나왔다가 조금 지나면서는 이제는 로하니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 지도자를 향해서 내려와라. 레짐 체인지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처음에는 그 마슈하드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번진 거죠. 시위는 사실은 정적이 이제 현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다음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네네.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제 한번 시작되고 났더니 그동안 축적돼 있던 이런 내부의 문제들이 이제 한꺼번에 폭발하는 건데 네. 그중에서 경제 문제도 큰 것 같고 그죠? 굉장히 네. 크죠. 네. 경제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란의 경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 1, 2년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서방이 제재를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을 위시해서 그 서방이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해온 나라였기 때문에 석유라든가 특히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디네자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 로하니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40%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로하니 대통령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지금 통계를 보면 1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크잖아요. 잡히긴 잡혔는데도 여전히. 그렇죠. 네. 잡혔다고 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전히 국민들은 힘들다는 거죠. 게다가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1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하에서 이란하고의 과거 2015년에 핵협상 타결했던 것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게 뭐냐 국가가 이제 그렇게 폭발을 한 거죠. 그렇군요. 경제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풀리나 싶은데 다시 한번 또 조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계획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은 대통령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후보를 7명인가 8명을 종교 지도자들이 걸러내거든요, 한번. 종교 국가예요, 여전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처럼 정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시위가 그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란을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반정부다, 반기득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의 목소리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 이제 이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메네이가 있죠.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죠. 그렇죠. 79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왕정 국가가 소위 공화국정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뭐 공화정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다른 왕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종교 국가가 된 거, 신정 국가가 된 거죠. 신정 국가가 된 거죠. 그리고 하메네이 지도자는 종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 성향의 어떤 그런죠. 당연히 종교 지도자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로하니라고 하는 약간 온건 성향, 개혁 성향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목소리가 둘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라이시 정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극우. 그러니까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두 목소리가 서로 다른 정부에서 복잡하겠네요, 여기. 굉장히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반정부라고 했을 때 양쪽에서 같이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인문경연구소 블로그에 가보십시오. 임성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남북 대화 진척 속도 아주 빠릅니다. 과거 고위급 회담 대표단으로 직접 북한과 대화했던 까칠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이제는 까칠하다는 거 그냥 받아들이시는군요. 예. 지난 2일 날 저희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정부 쪽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태도가 남북 대화 지지로 바뀔 거라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장관님 예상대로 됐습니다. 일단 본인 자랑을 먼저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무슨 소가 뒷걸음지다 쥐잡은 거지. 무슨 별거 있습니까? 네. 판을 깔아드리니까 자랑을 안 하시고. 예. 제가 대신할게요. 장관님 짱입니다. 네. 예상대로 됐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북 대화 100% 지지한다. 남북회담이 평창을 넘어서는 의제까지 다루길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쪽 반응이 두고 보자 이렇게 시큰둥한 편이었는데 문 대통령과 통화 뒤에 100% 지지 입장을 선택을 했어요. 예. 이런 변화를 예측하신 건 어떤 근거로 그런 변화를 예측하신 겁니까? 4일날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죠. 네. 그제관하고 그다음에 총리실에 심의관 한 분이 들어갔는데 일종의 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이 셋이 들어가 있고 지역 문제 전문가들이 이제 둘이 들어가 있고 비율은 북한은 같습니다. 일단 평창 문제를 끝내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는 포괄적인 의제로 넘어갈 준비를 좀 양쪽 다 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북한식 표현대로 하자면 통 큰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 남한에도 통 크게 나와달라, 선물을 달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구를 예상하십니까? 이번 신년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작년에 금년 9월 9일 날 열리게 될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민족적 이 경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금년에 겨울철 올림픽 대회가 열린다. 그것도 민족의 경사다. 이 두 행사를 잘 치르자 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남 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3월 달에 패럴림픽을 잘 치르는 것까지는 협조를 할 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 그렇겠죠. 뭘 요구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9월 9일 날 열리는 자기네 정권 수립 쪽에서는 물론 남북 대화를 통전부가 주관하지만 한다는 얘기지만 이 통전부 고유의 코드라고 그럴까 이 통일전선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대목도 있다. 특히 전정수는 2015년 12월 11일 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차관급 회담 때 이산가족 상봉사업과 개성공단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다가 회담을 혼자 시킨 건 아니지만 결렬될 때 북측 대표입니다. 네. 우리 측에서는 당시 황국이 차관이 나갔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담 운영에 아주 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회담을 파탄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이 회담 전술을 잘 구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좀 잘 지켜보고 조심해야 될 대목도 있어요. 그런 노하우를 지금 우리 대표단 쪽에 잘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상대방. 아니 다 알아요. 다 압니까? 송영균 장관이나 전혜성 차관도 다 전정수라는 사람을 잘 알고 또 북쪽의 회담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이미 그 몸에 밴 사람들이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쪽 대표단 구성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평창에 주력한다면서 좀 체육부 차관하고 평창 올림픽 준비위원회 쪽에 실무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우리 쪽에서는 이제 통일부 장차 대표단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 쪽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쪽에서는 이선권 조평동 위원장 이렇게 단장으로 하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차관급도 둘씩 있고 현재 구성된 북한 대표단의 인적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해 보신 적 있죠, 이분들? 예,
이제 그 다른 사람은 좀 리선권은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리선권은 만난 적이 없고. 네, 네, 그 사람은 그동안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는 근데 이 전종수 지금 차석 대표 그러니까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나오는 전종수 씨는 원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이 회담 30대 중반부터 회담으로 남북 회담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젠 뭐 대표를 할 만큼 부위원장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장관급 회담 대표를 할 때 초기에는 수석 대표를 했었어요. 예. 아니 저 수행원을 하다가 2003년 10월 그게 10차 회담 때부터인가는 대표의 5명 중에 1명으로 복적 참가를 하더군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이론가입니다. 그 이번에 그 리선권 못지않게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쪽 대표단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체육 관계자가 2명, 예. 통전부 사람이 3명입니다. 예. 이거는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북미 대화, 미북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네. 바로 그 대목에서 트럼프가 이거 지금 그동안에 압박과 제재로 뭐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중국, 러시아가 이제 미국에 북한에 뭐 석유를 밀수출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내라고 한쪽에서는. 예. 결국에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이 옆에서 뒤로 샌다는 얘기입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예. 그렇다면은 압박과 제재가 앞으로 효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남북 대화가 열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미북 대화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계산 빠르고 언론 이쪽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지지라는 말이 나오고 필요하면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역시 이 계산 빠르다. 그 계산 빠른 트럼프를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잘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알겠고요. 지금 고위급 회담 양측